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이야기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인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텔이 어떻게 생태계를 구성해서 최고의 왕국 제국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열의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까지 살짝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보다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도대체 인텔이 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 즉 제조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성 반도체 제국의 미래의 저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전 시간에 우리 인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되게 강조하는 미국의 제조 리더십, 특히 반도체 제조의 리더십 이유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인텔의 쇠락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가 한때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부품, CPU 이런 것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부품을 할 때는 그럼 그 컴퓨터로 뭔가 할 일이 늘어나면 인텔이 제조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더 하려고 하면 컴퓨터를 더 많이 사야 되고 더 빠른 CPU가 필요하고 근데 그것을 만드는 건 인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옛날에 A부터 Z까지 다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인텔에겐 선순환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새로운 걸 하니까 고객이 늘고 그럼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오니까 설계와 제조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깨지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아는 회사들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인텔이 한창 잘 나가던 2000년 초반, 심지어 90년대에도 있었던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여기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예전 마이크도 있고, 뭐 TV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반도체들은 그런 중요한 기기에만 쓰이지 않았어요, 원래. 예를 들면은 계산기 안에도 좀 조그만 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보다는 작지만 논리적으로 뭔가 제어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뭔가를 켜고, 안 들리면 끄고, 뭐 이런 일들 시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수준의 간단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반도체였어요. 잠깐만, 그러면 센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거죠. 센서 같은 건 거의 뭐 들어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거에 가깝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한 반도체들은 이제 그 속도나 그런 신뢰성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CPU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CPU가 하는 일을 훨씬 느리게 대신 전력을 덜 쓰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의 CPU는 성능이 중요해요. 엑셀로 뭔가 해야 되는데 버벅거리면 싫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를 쓰는 게 자판기 같은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판기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 이제 음료를 고르는데 5초, 돈을 넣는데 5초. 화한장하네. 뭐 그렇게 그거는 근데 제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시간이고 거기서 고급 반도체를 써야 돼, 인텔 거. 그러면 0.5초 연상 걸릴 게 0.1초로 줄었다고 해보죠. 이거 차이가 있나요, 이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그 전체 제품, 예를 들면 자판기라는 물건에서 주문에 걸린 시간 10.5초에서 10.1초 되는 게 무슨 차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로직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CPU들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세상엔. 사실 대수로 따지면 그런 것이 훨씬 많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 원래 팹리스 파운드리들이었어요, 대부분. 같이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인텔은 그 엄청 빡세고 빠른 걸 만드는 동안 저쪽에서는 조그맣고 저전력 칩을 만드는데 이제 인텔처럼 제조 공장까지는 가지기 싫으니까 제조는 TSMC가 해주고 대신 자기들은 간단한 설계 만들어서 팔고요. 그게 연원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렇죠. 그 1970년대 후반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반도체 사업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나왔을 때 이제 말씀드렸죠. 인텔조차도 처음엔 자신들의 설계를 자신들이 100%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권, 특히 일본 회사나 이런 곳에다가 인텔 CPU 설계를 주고 대신 제조를 맡겼다고요. 어떻게 되면 초반에 반도체 회사들은 파운드리면서 팹리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각 반도체 회사들마다. 그렇죠. 미국에 있는 회사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회사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공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나도 이번 내가 만들게. 다음번에 네가 만들어. 이런 사이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정도 예전에 지금은 반도체 공장 멈추는 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자주 멈췄어요, 예전에. 완제품, 당시 하이테크 기술이었던 컴퓨터 제조사 입장에선
여러 회사에게 벤더를 많이 두고 싶었던 것 뿐인 거죠. 예. 야, 인텔 너희 공장 멈추면 어떡해? 음. 그러니까 다른 공장에도 맡겨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위탁 제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네, 존재하던 모델인 거죠. 아, 그러면 IDM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완성형 반도체 회사가 된 건 그 이후부터겠네요. 그러니까 인텔이 한 386 정도 하면서 이제 그런 외주를 툭툭 끊어요. 아, 이제 외주 그만하고 우리가 다 해먹어야지 룰루 이런 느낌으로 다 하죠. 네. 대신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그런 투자를 늘려서 이제 원가가 낮아지고 고객이 늘어나니까 더 높은 성능을 만들고 인텔이 그런 식으로 벽을 쌓는 동안 파운드리 팹리스는 이제 자기 갈 길을 좀 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파운드리 팹리스가 컴퓨터에서 핵심 부품은 아니었으니까 조금 옛날 공정으로 조금 루즈한 느낌이었겠죠. 우린 하던 거 한다. 이제 그러던 시기에 이제 한 큰 변화가 일어나요. 애플이죠.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그 모빌리티 기기인 아이팟 나노를 만들고 나면요. 애플이 그때 휴대기기에 대한 어떤 감을 잡는 것 같아요. 그 아이팟 나노를 보면 기존 아이팟이랑 달리 되게 조그맣고 그렇죠. 진짜 그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정도 사이즈와 무게, 거기 노래 1000곡을 넣고 뭐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렇게 휴대기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아마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시작한 게 그 아이폰이죠. 네. 아이팟이 사실은 아이폰 나오기 전 아이팟은 아이폰하고 거의 생김새가 똑같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좀 더 작고, 네, 조금만 작았지. 네, 홈 버튼도 있었고. 네, 그게 이제 혁신의 완전한 시작. 어떻게 보면 그때가 단초가 되죠. 그렇죠. 그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랜드 플래시 같은 것도 그때 아이팟에 채용되면서 큰 전기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데가 낸드를 했기 때문에 아이팟 나노 나온 거고 아이팟 나노가 있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가 저기 구석에 박혀 있다가 그 시작이 커진 거고. D램에 맞먹는 그런 훌륭한 메모리로 성장한 거기도 하죠. 그다음에 하드를 물리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전혀 아무도 그 하드를 그럼요. 물리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예, 당시에는 하드디스크는 정말 중요한이라는 저장소였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건 제가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도저히 하드디스크 못 들어가는 건데 대신에 빡세게 연산은 하지 않는다. 네. 자주 접근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만 썼다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팟 나노 들어가고 하면서 특정 부품에서 핵심으로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낸드 네. 플래시가. 그러면서 삼성도 덕분에 벌떡 일어났고. 그렇죠. 예, 낸드 플래시의 그 절대 강자가 됐다고 봐야죠. 네. 사실 그전- 그러면서 차이가 확 벌어진 거죠. 그때도 점유율은 높았는데 낸드 플래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해도 돼요. 그 전까지는. 네. 근데 이게 되네를 깨닫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지금 스마트폰용 저장소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애플이 정확하게 잡쓰겠죠. 어느 순간 상상이 딱 든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 넷스케이프 이제 인터넷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아니겠지. 넷스케이프. 네, 당시 뭐 잡스 얘기는. 네. 뭐 지금은 너무 싫어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지금은 불려우 뭐 이런 거 쓰겠지만 네. 뭐 근데 생각해 보면 걸어 다니는데 제가 스마트폰 지금에 그 내가 키우고 싶은 건 인터넷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인텔 이런 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잡스도 처음에 인텔에 한번 가볼 거예요. 그렇겠죠, 분명히. 근데 그때 인텔이 가지고 있는 CPU의 라인업을 보면 한 15와트 정도?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그 폰들 뜨겁다고 난리잖아요. 삼성 폰도 그렇고 지금 스냅드래곤 들어온 건 다 그런데 그게 10와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사용량이. 근데 지금 기술로도 10와트 냉각하고 이런 거 힘든데 그 당시 기술로 15와트 쓰는 CPU를 지금보다 스마트폰 작은데 넣을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렇겠죠. 어려웠겠죠. 예, 그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잡스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텔과는 손을 잡아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때 입장에서는 인텔은 뭐 그거 얼마나 만들겠어. 우리 별로 그거 안 만들어도 우리 먹고 살만해. 괜찮아. 우린 못 해주겠는 걸. 우린 이것만 할 거야. 이랬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칩의 크기도 작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훨씬 큰 칩 만들고 있는데 막 손톱만한 칩 10,000개 만들어봤자 얼마나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물론 그 안에서 인텔도 스트롱함이라고 암을 먹었다 뱉었다 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긴 했는데 결국 안 하기로 한 건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잡스 입장에서 이거 엄청 하고 싶고 이걸 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정들었던 인텔 생태계 이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거대한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벗어나기 위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네. 애플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원래 그 마이웨이를 하도 오래 하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대안을 찾는 거겠죠.
근데 그동안 암이라는 회사 계속 저전력적으로 특화를 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퀄컴 같은 회사들 당시 우리 피처폰이라고 하죠. 피처폰에 들어가는 CPU들도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보면 암으로 좀 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엔 사이 좋았던 삼성도 이제 아마 허밍버드 이런 이름일 텐데 허밍버드. 예, 그 삼성 AP가 있었어요 그때 네. 암으로 된 거. 음. 그리고 때마침 보면 삼성이 모바일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거 한번 가져다 써보기로 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스마트폰에 암이 들어간 거예요. 스마트폰의 전신 팝부터 시작했겠죠. 아이팝부터. 그렇죠. 네, 네. 전신이 시작되고 사실 거의 똑같았어요. 거기 통신기능만 네. 붙인 거니까. 네, 뭐 암7 들어가 있는데 아이팟 나노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저전력은 암이니까 그렇게 암을 써보기로 했고 그럭저럭 그 넷스케이프 수준은 돌아가는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허밍버드가 우리는 근데 인텔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트랙 레코드 그 수천만 개의 프로그램 필요 없고 넷스케이프만 돌리고 싶은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질러보자 해서 질른 거죠. 네. 여기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애플의 첫 번째 동반자가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삼성이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AP도 제공했고 메모리, 랜드 플래시까지 네. 제공하면서 애플의 그 아이폰의 초기 모델이 생산됐다는 거. 그래서 그때 삼성과 애플은 굉장히 좋은 사이였고 또 그래서 삼성도 어마무시한 성장을 네. 이루었다라는 거. 네, 서로 이득을 본 거죠. 네. 한쪽은 그 세상 바꿀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고 한쪽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소자 레벨의 도움이죠. 이제 네. 조그만 전자, 소자, 반도체 이런 걸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이렇게 아이폰을 만들어 보니까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 되고 GPS 박혀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의 창의력을 엄청 자극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심지어 지금 하는 옛날 게임들 보세요. 그 앵그리버드 이런 거. 그거 지금 하고 싶나요? 별로잖아요, 사실. 근데 그 시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게임하는 것 자체도 혁신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도 얘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짝 맞추기 게임 네. 몇 개 맞추면 쪼르륵 없어지고 하는 거. 네, 이름은 뭐라 그러지? 뭔지는 알아요, 게임이. 네, 그거가 대히트를 치면서 개발자들은 세상에 이게 뭐 어떻게 히트를 치겠어. 그러니까 이랬었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데이트를 치면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모바일 시대 초반 게임들 보면 뭐 템플런 이런 것도 있고 뭐 드래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컴퓨터라 그러면 안 해요 사람들이. 네. 그걸 앉아서 왜 해? 돌아다니며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단 재밌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여기 카메라도 박혀 있고 음. 위치 추적하는 GPS도 박혀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노트북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잡스가 한번 질러 놓으니까 전 세계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 창의력을 돋갔구나.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도전욕도 자극하고 네. 야, 내가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뭘 찍은 다음에 뭐 이런 걸 하면 엄청나겠는데? 내가 어디 놀러 간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상상력이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로. 예. 여기서 애플이 마지막 활용 점정이 앱스토어예요. 이제 여기 다 좋아요. 그래서 최초의 멋진 소프트웨어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폰 쓰게 만들었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동안의 인텔 중심의 생태계에서 뻥 하고 막 없던 게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그 창의력을 그 자극할 많은 센서도 붙였죠. 근데 그 마지막이 유통망인데 그래 앱스토어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애플이. 참, 그때 개발자들한테는 진짜 길이 열렸던 거죠. 7대3. 예,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죠. S모 회사한테 주거나 K모 회사한테 주면은 10%도 못 받고 막 그랬던 시절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개발자들. 사실 생각해 보면 7대3이 뭐 크고 작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막 CD로 유통하고 하는 거랑 비교하면 아마 영세 업체 입장에서는 이득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CD 같은 거 발매하려고 그러면 망하면은 재고도 쌓이고 뭐 누구 총판이랑 연락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앱스토어는 그럴 일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뭐 망하면 망한 거고. 사무실 하나만 할 수 있고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예, 물론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 비용이 이렇게 역전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데스밸리 지나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확실히 그 매출에 비례해서만 코스트가 나오겠죠, 여기. 그러니까 어쨌거나 애플이 이렇게 아이폰을 만들면서 창의력을 자극하고 사람들한테 그 디바이스 확 뿌렸는데 먹고 살 유통망까지 만들어 준 거죠. 당연히 개발자가 와글와글 몰려가겠죠, 그쪽으로. 네.
기존에 안 되던 게 되기 때문에 인텔 때문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인텔이 그때 1W, 2W짜리 인텔 칩이 있었으면 아마 앱스토어까지는 애플이 만들어도 ARM 대신 그렇죠. 인텔 X86이 들어가 있겠죠. 스마트폰에. 그렇죠. 지금 뭐 드래곤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무슨 아톰 블라블라가 들어가 있었겠죠. 그렇죠. 뭐 아톰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기존에 하던 소프트웨어 쓰면 되잖아요. 근데 기존 기반을 물리치고 가도 될 만큼 밸류를 주니까 온 거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진출하고 구글도 이제 자기들 안드로이드 끌어와갖고 모바일 생태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말한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것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원래는 그 모바일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투트랙으로 갔어요. 안드로이드도. 원래 안드로이드 만들 때는 ARM이건 X86이건 신경 안 쓰고 돌아가도록 일종의 공통 기계어를 만들어놨어요. 그 바이트 코드를 사용했는데 네. 구글 측에서 네. 네. 근데 그러면 이런 거요. 소프트웨어를 제가 공통 코드 만들고 밑에 있는 게 인텔이면 X86으로 바꾸고 그리고 ARM이면 ARM으로 바꾸고 했거든요. 한 단계 거치니까 느리겠죠. 네. 근데 이것도 모바일 시장이 ARM으로 정렬되니까 나중에 뭐 한쪽 신경 안 써버려요. 보면 지금은 ARM에서만 돌아가게 만들어도 상관없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효율이 더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 될수록 인텔이 이제 모바일 시장을 뚫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네. 이제 암 언어에 네. 완전히 적응해서 그거를 올리는 걸 일상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텔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모바일로 올리기에는 또 귀찮은 일이 돼버려요. 네, 그렇죠. 개발 회사들이 예를 들면 게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릴리즈 할 때마다 X86 버전 하나, 암 버전 이렇게 내는 건 귀찮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 호환성 신경 써야 되는데 점유율이 어차피 1대 99면 안녕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텔이 아예 접근할 수 없는 순서가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파운드리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연산용 칩들 다 인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 열린 시장,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시장인 모바일 시장은 암이 들어와 버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암을 만드는 IDM은 없었어요. 그렇죠. 반도체 회사가 암 측은 없었던 거죠. 네. 네. 메모리 업체와 인텔 X86 진영만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렇게만 있었던 건데 이제 퀄컴 이런 데들이 기존에 그 암 비즈 하던 애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퀄컴이 그렇지. 그럼 TSMC로 달려가는 거죠. 만들어줘.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네. 파운드리 하던 업체들로 팹리스들이 네. 이거 이제 많이 파면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장 지어서 네. 만들고 하려니까 답안 나오네. 네,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파운드리 그냥 삼성 뭐 TSMC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TSMC 입장에서도 이제 기존에는 뭐 자판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좀 도움되는 로직들이었는데 이젠 좋은 로직을 만들어야 최종 제품인 스마트폰의 가치가 확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더 큰 칩, 더 좋은 공정을 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퀄컴 같은 데도 야 우리도 최신 공정으로 만들어줘. 최신 공정 빨리 해줘. 이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최종 고객이 돈을 더 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IDM이었던 인텔이 뭔가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밸류는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를 거쳐 팹리스를 거쳐 파운드리로 유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TSMC가 성장하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인텔보다 한두 세대 미세 공정 밀리던 회사였는데 네. 이제 밀도로는 세계 최고로 올라가기까지 한 거죠. 네. 이제 이쪽이 어떻게 보면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중심으로 오는 핵심 이벤트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커진 거죠. 여기. 네. 여기서 진짜 핵심 인물은 스티브 잡스네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 구조조차도 완전히 뒤집어 엎은 대단히 것 중요한 같아요. 역할을 한 거죠. 네. 아마 아이폰 같은 게 안 나왔으면은 암으로 뭔가 해보는 데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일하는 사람이 확 쏠려 들어와야 돼요. 개발자들이 쉽게 예. 이제 예를 들면 기존 생태계에서 한 10% 20% 개선하면 옮겨가지 않아요. 생태계가 다르면. 1년만 기다리면 빨라진다니까요. 항상. 근데 안 되는 게 아예 돼버리면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그리고 애플 같은 데는 그거를 인터넷 되는 스마트폰 폰이죠. 그런 것만으로 일단 사용자 베이스를 많이 깔아버린 거죠. 네. 그리고 유통망 만들어주고. 음. 그래 놓으니까 처음에 용기 있게 건너간 사람들 그리고 대성공했죠.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카카오가 초반에 모바일을 건드렸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솔직히 앵그리버드 만들어서 사람이 부자가 됐다. 네.
지금 그런 거 만들면 부자 돼요. 그렇죠. 대신 그거 만든 사람은 이제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아주 미진할 때 그거 만들려고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렇겠죠. 네. 아마 앵그리버드 이런 거 PC로 만들면 훨씬 빨랐을 거예요. 그 시절엔. 네. 모바일용으로 만들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고. 하지만 이제 그런 용기를 낸 덕에 큰 대가를 얻은 거죠, 이 사람. 그럼 그거 보고 또 모여들죠. 네. 나도 할 거야, 이런 거. 애플의 뭐였죠? 처음에 그 앱스토어 네. 이름이 아이튠즈. 그게 시대가 열리면서 개발자들이 진짜 골드러시를 한 거네요. 아니, 저는 실제로는 그 아이튠즈 같은 건 그 음악 관련한 거잖아요. 네네. 저 근데 거기서 데이터 주고받고 과금 모델 만들어 본 것은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앱스토어로 그대로 넘어가는 게 인앱 결제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아이폰 쪽에서 이미 해봤던 거죠. 아이폰이 있기 전에 아이팟 나노 이런 걸로 해본 거잖아요, 아이튠즈. 네네. 그리고 기기 간 동기화 같은 것도 막 해본 거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뚜기 한 번 뚫리고 나니까 음. 구글 따라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지금은 좀 약하지 HTC 뭐 중국 업체들 들어오면서 이제 팹리스들과 파운드리 신난 거죠. 더 많은 설계 인력을 뽑고 파운드리는 더 많은 고객을 받아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가 조성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군요. 뭔가 그 개발자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네, 그게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개발자들은 어떤 모험심을 건드려 줄 수 있는 환경. 그렇죠. 야, 나 저기 가면 큰 돈 벌 수 그렇죠. 있을 예, 것 같아. 뭐 결국 쩐이죠. 예. 그러니까 야, 나 저기 스타트업 되면 스타 되겠어. 뭐 네.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렇죠. 토대, 요건 이런 것들이 만들 때 뛰어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뛰어들면 재미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생태계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확장되는 그렇죠. 예. 예, 그런 과정을 가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 노트북 같은 것도 그렇고 인텔도 처음 그랬는데 인텔이 그 x86 생태계를 확 잡으면서 컴퓨터의 사용성 자체가 확 올라가요.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예를 들면 10개 회사가 다른 CPU 막 쓰면요. 10개 회사 그 컴퓨터 회사 안에 있는 조그만 소프트웨어 팀들이 10명씩 10개 회사 있으면 10명짜리 소프트웨어밖에 못 만들어요. 네. 근데 100명이 모여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건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한 1년에 100만 개 파는 스마트폰 OS 한 100개 만드느니 1년에 안드로이드 기기 한 3억 개씩 팔면은 품질이 훨씬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폰에 붙일 수 있는 센서 개수도 늘고 안드로이드가 제어할 수 있는 개수도 늘고 하면서 선순환을 타고 가는 거죠. 네. 처음에 뚝을 이제 부시는 게 어려운 것 뿐이지. 진짜 단 15년 만에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아유, 전철을 탔더니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스마트폰만 있네. 이거는 한국의 지적 사회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처음엔 했었거든요. 네. 순식간에 이제는 그런 말을 했던 분조차 네. 핸드폰으로 자료를 읽고 있는.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되게 조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스마트폰 때문에 책 안 본다 이런 거. 저도 지금 여기 유튜브에 앉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90년대, 00년대는 이 책이라는 게 진짜 사람 책 읽는 게 사람에게 책을 읽히는 게 목적일 수 있나요? 그냥 책은 책이잖아요. 아마도 그때는 그 책이라는 것이 고등 정보를 접하는 어떤 그 지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 정보와 좋은 정보를 접하는가 지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 열리고 이렇게 스트리밍 시대도 열리고 하면은 저는 좋은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뭐 책을 쓴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책 안 본다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나? 그럼요. 지금 네. 뭐 유튜브가 뜬 게 재미있어서 떴지만 고급 정보로 뜬 거고, 저희 뭐 증시각도 TV나 이렇게 정인선 작가님 이렇게 모시는 게 과거 같았으면 만나기 어려운 자료를 그럼요. 만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인데 네. 작가로서도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책을 한번 리비전 이제 그 새로운 판을 내고 글자 고치고 활자 고치는 거는 그 프로세스도 길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한 내용을 독자에게 그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누군가는 올드 정보를 보겠죠 거기서. 근데 저도 이런 미디어를 쓰면은 일단 잘못된 거 갭을 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상호작용도 높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가 열려서 작가라는 직업 이것도 좀 제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전문가의 시대가 되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떤 분은 뭐 먹방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네. 재미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전면에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기자들이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럴 수도 있죠. 저 이런 생각.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전문가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보고 예. 그걸 잘 조화롭게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하던 그렇죠. 사람이 예, 기자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전면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이런데 나오는 이제 그때 유튜브 없던 시절에 네. 뭐 언론에 나오거나 이런 허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죠. 근데 그 갭이 많이 깨진 거죠. 옛날에 텔레비전 한번 나오면은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아, 저도 이런 그걸 아는 세대라. 네, 그런 노래도 있었고 게다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막 그걸 사진 찍고 뭐 그렇죠, 인쇄하고 예. 해서 뿌리고 주변에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 뭐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게 보면 참 어마어마한 시대인 거죠. 말씀드렸지만 잡스가 꿈꾸던 세상, 다들 책 보거나 똑바로 있는 시대에 지나서 이러고 고개 숙이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 네, 네. 하여튼 잡스는 꿈꾸는 세상 만들고 네. 많은 사람 가부 만들었고 안 되던 일을 되게 만든 거죠. 네, 스티브 잡스가 굿 잡스를 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인텔의 시대를 넘어서 다른 시대가 어떻게 개막이 되었는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우리 진짜 멋진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쁜데요. 우리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